자, 우리 파라니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휴교한 지 4일째가 되었네요. 예, 그렇지만, 휴교했지만, 우리 특별히 중앙기도 중학교는 또 재택 수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두 건강에 잘 지내죠? 휴교하니까 또 학습할 게 많아졌다고 또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휴교한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함께하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또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더 감사할 제목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좀 우리가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교과서 준비됐나요? 교과서를 학교에 놓고 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PDF 파일을 올려놔서 그 파일을, 교과서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할 때 온라인 상황이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교실에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렇게 문답식 속으로 함께 진행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온라인 때문에 어떻게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잠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 생각하고 또 영상을 또 수업을 듣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 밤마다 수업의 진도에 좀 차이가 있어서 선생님이 발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진행할 수업인 고려의 건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고려의 건국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맨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고려 전 시기를 생각해야 되겠죠. 바로 후삼국 시대입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면요. 여러분 후삼국 시대는 보면 알겠지만 신라가 지도에서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위에 후고구려라는 나라가 생겼고 또 후백제라는 나라가 생겨서 세 나라가 삼국이 경쟁하는 시기, 이 시기를 후삼국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후삼국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데는요, 호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후백제를 세운 견훤, 고려를 세운 왕건이 있겠죠? 자, 이 세 나라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 신라가 먼저 쇠퇴돼요. 그래서 신라는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나라는 후백제와 후고려, 고려가 경쟁하는 구도가 됐겠죠. 근데 이때 견훤이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왕건한테 항복을 하고 자연스럽게 고려는 세 나라를 통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고려가 끝나고 고려왕조가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고려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자, 한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특별히 정치 파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정치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왕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고려 초기의 왕들을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다 고려의 모든 왕을 살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세 명의 왕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예,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이 세 분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 이름만 봐도 우리 친구들이 이미 눈치를 챘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 그렇죠. 예, 선생님이 더 힌트를 줄까요? 한자로 보여줄게요. 태조, 태조 많이 들어봤죠? 태조 왕건, 태조 이성계, 고구려를 세운 고구려의 태조왕. 공통점은 다 뭡니까? 나라를 세운 것 같은 큰 업적을 세운 왕들이구나. 나라를 세운 왕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종, 왕 이름에 빛광자를 집어냈네요. 그렇죠. 마보신과 빛나는 나라의 중요한 업적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성종, 이룰 성자를 썼네요. 뭔가 이루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종이라는 왕은요 고려도 있지만 조선에도 있어요. 심지어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다 성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눈치챘나요? 각 나라에 가장 발전했던 전성기에 성종이라는 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세 왕을 다 살필 수는 없고 태조와 광종 두 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라를 세운 태조로 가볼까요? 여러분 태조에 대해서 이해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처음 세운 왕, 내가 나라를 처음 세웠다면 어떠한 정책을 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태조 왕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전에 막 후삼국 막 싸운 혼란 속에서 새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고민이 사라졌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태조왕건 혼자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호족들의 도움 속에서 함께 힘을 합쳐 새 나라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새 나라가 세워지면 도움을 줬던 많은 호족들이 자 이제 왕건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갈게 다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예. 뭘까요?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호족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도움을 준 호족들은 하나같이 뭘까요? 예, 자기의 공들을 내세우겠죠. 왕건 너 생각해봐.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내가 너 도와주지 않았다면 너 위험에 많이 처했을 거야. 자, 그 결정적인 존재 내가 큰 공을 세운 거 아니야. 자, 고려란 나라 내가 없으면 안 됐을 거야. 각자 호족들은 자기의 공과를 논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요구할까요? 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겠죠. 여러분 태조왕건도 이 호족들에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과에 따라서 토지도 주고 좋은 관직을 아마 나누어 줬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관직을 호족들은 모두가 만족하겠죠? 예, 아닙니다. 왜 내가 쟤보다 조금 받아야 되니? 내 관직은 왜 이러니? 내가 왜 더 낮은 자리에 됐니? 수많은 호족들의 불만 불평이 쏟아졌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태조왕건은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던 이 호족들을 어떻게 다스리냐? 큰 고민에 쌓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생각해 봅시다. 또 그런 호족들만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신라 말의 혼란 시기부터 온갖 고통 속에 있던 백성들, 왕권이 약화된 혼란 시기에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네, 오히려 많은 호족 귀족들한테 세금을 많이 내야 됐고 온갖 수탈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던 호족들, 또 후삼국 시기에 맨날 전쟁마다 괴로움을 당했던 우리 백성들,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태조왕건은 백성들을 위한 또 중요한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이 생각했던 걸 가지고 태조왕건의 정책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왕 태조왕건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백성을 돌아보는 거였습니다. 자, 백성을 돌아본다, 민생을 안전시킨다. 여러분 백성들 새 나라가 세웠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좋은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려주기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했겠죠. 자, 백성들이 기대하는 거 왕이 뭐 했으면 좋을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힘들어했었는데 왕이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국민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면 많이 불만을 하고 세금을 깎아주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감면해서 백성들의 생활을 돌아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네, 고려를 세우는데 큰 한 축이었던 불교. 네, 고려는 바로 불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를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석가탄신이었는데 곳곳에 뭐가 걸렸습니까? 예, 연등이 걸렸죠. 예, 바로 불교 연등회, 활관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불교를 장려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게 태조왕건의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죠? 누구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네, 호족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책은 바로 호족 세력을 포섭해서 왕의 휘하에 두는 겁니다. 호족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웠지만 다 왕을 계속 흔들고 있다면 아무 도움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태조왕건의 정말 중요한 정책은 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우는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계속 함께 나라를 잘 만들어가는 거죠. 이 호족세를 포섭한다는 것은 곧 바로 왕권이 강화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었겠죠. 자, 그러면 힘 있는 호족들을 어떻게 포섭했을까요? 여러분 교과서 같이 볼까요? 예,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예, 바로 혼인정책을 실시했네요. 무슨 얘기냐고요? 왕건이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29명의 호족의 딸과 왕건이 결혼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29명의 호족과 친족 관계가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29명의 호족이 이제 친족전이 됐으니까 왕건을 흔들지 않겠다는 그런 좋은 정책까지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호족들이 이런 바람둥이 같은 왕건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냈을까요? 뭔가 원하는 게 있었겠죠?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기 딸이 왕과 결혼해서 왕자를 낳는 거죠. 그 왕자, 호족의 외손자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했을까요? 예, 왕이 되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호족이 29명이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고요? 왕건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예상됩니까?
네, 29명의 호족의 땅을 나누는 왕자들이 서로 뭐 할까요? 서로 싸울 겁니다. 자기가 왕하겠다고. 그 뒤엔 또 누가 붙고 있습니까? 힘 있는 외할아버지 호족이 버티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렇지만 왕건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호족세를 통합하는 좋은 정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어려움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따 또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또 그럼 결혼으로도 할 수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정책이 무슨 정책? 사성정책. 여러분 한자로 이렇게 사성이라고 써놨네요. 네, 여러분 성씨는 성자는 김씨, 박씨, 최씨 할 때 성이죠. 앞에 사자가 좀 처음 보는 한자네요. 그렇죠? 사성. 무슨 사자일까요? 네, 이와 똑같은 사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약할 때 사자입니다. 여러분 사약이 뭔지 생각납니까? 사. 그 사자. 죽을 사자라고요? 예, 그쵸. 인근 유지슨 약을 먹으면 죽으니까 죽을 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자는요, 여기 있는 이 사성할 때 사자와 똑같은 사자예요.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뭘까요? 임금님이 신하한테 내려준 약, 사약. 예, 바로 내릴 사자입니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성, 임금님이 성씨를 내려줬다. 무슨 성씨를 내릴까요? 그렇습니다. 왕과 똑같은 왕시성을 내려줘서 그들도 다시 친족 집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약, 임금님이 내려준 약입니다. 임금님이 내려줬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거부할 수 없죠. 그래서 먹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 먼저 가게 됩니다. 예, 그때 이 사성이 바로 내릴 사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호족들을 또 통합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기인제도입니다. 기인제도. 자, 기인제도는 뭐냐면요. 지방의 힘 있는 호족의 첫째 아들 장남을 개경 수도에 좋은 관직에 앉히는 겁니다. 선생님 출세했네요? 출세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출세한 걸까? 자, 호족의 장남이 서울에 가서 개경에 가서 관직에 있습니다. 혹시 호족이 왕한테 불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불만이 있었을 때, 왕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예, 안 되죠. 지금 내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개경에 가 있는데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기인제도는 호족의 아들이 출세한 거다? 아들이 거의 인질로 잡혀 있는 것 같은 거네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많은 호족 세력들을 또 이렇게 기인제도를 통해서 또 세력을 또 포섭하고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호족 세력 통합 정책, 혼인 정책을 통해 호족의 딸과 결혼하고 왕치성을 내려주고, 자, 그다음 뭐였습니까? 기인제도를 통해서 이들을 인질로 잡고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뭐 했다고요? 네,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정책, 호섭 정책, 무엇을 위한 것이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으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 정책은 북진 정책이 나왔네요. 북진 정책. 북으로 나가자. 북이 어디로 나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옛 고구려 땅으로 나가는 거죠. 자,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울 때부터 북진 정책을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뭐라고 했을까요? 예, 고려라고 정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였습니까?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을 아주 중요시 여겼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거란, 고구려의 후손인 발해를 멸망시켰던 거란에 대한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거란이 고려가 세워지자 사신을 보내고 선물을 낙타로 보냈어요. 태조왕은 어떻게 인줄 압니까? 예, 사신은 죽여버리고요. 낙타는 다 굶겨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바로 북진 정책을 표방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왕건의 이런 생각과 정책이 잘 담겨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데 바로 훈요 10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훈요 10조를 잘 해석하면 태조 왕건의 정책을 한번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훈요 10조 보여줄까요? 자, 이게 내용인데요. 여러분 잠시 요걸 한번 생각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런 자료를 여러분 첨부 파일로 남겨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내용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시간은 5분을 줄 테니까요. 너무 막 어려운 말에 집착하지 말고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생각해서 여기다 해석을 한번 달아보는 겁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여러분 한 5분 정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두 해석했나요? 네, 선생님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 1조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불교로 나라를 세웠다. 우리는 불교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2조, 도선이란 스님이 풍수 사상에 따라서 사찰을 세워라. 자, 고려 건국 가운데 풍수 지리적 영향을 받았다는 걸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왕위는 당연히 마다들이 계승하는 게 원칙인데 혹시 마다들이 잘 못하면 어떻게? 그 다음 아들 또 아니면 그 다음 아들에게 물려줘라. 왕위 계승의 원칙이 담겨 있는 건데, 좀 되게 좀 애매하죠. 첫째 아들한테 하라는 건지, 둘째 넘기라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 조선왕조 세워지면 세종대왕 때 왕위를 물려주는 내용 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4조,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과 사람 인성이 다르니까 반드시 중국 문화를 따를 필요가 없다. 여기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우리 민족의 자주성, 주초성을 내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거란은 짐승과 같다. 아까 나왔죠. 거란이 발해를 면했기 때문에 거란은 취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북진정책도 담겨있네요. 5경 서경을 중시하라. 옛 서경 땅. 이것도 뭐와 관계에 따랐습니까? 고구려 계승의식, 북진정책. 6조 연등회와 팔관에 열심히 해라. 불교 행사를 장려했다. 7조 임금의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 나라의 정치 잘해라. 오늘날 대통령도 백성의 마음이 참 어려운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임금에게 백성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8조, 촬영산맥 이남 땅 사람 쓰지 마라. 지금으로 말하면 촬영산맥 이남 어디냐면요. 충청도와 전라도입니다. 바로 옛 백제 땅 사람들을 관리로 쓰지 마라. 백제와의 갈등 관계를 알 수가 있네요. 9조, 관리들에게 녹봉, 월급을 줄 때 함부로 막 깎지 말아라. 백성들을 잘 돌보아라. 10조, 왕은 근심이 없을 때도 항상 경계하고 옛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해야 한다. 왕이 항상 겸손함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 이렇게 닫고 있네요. 이것을 태조왕건이 후손 왕실들에 남겨주면서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남겼다고 합니다. 자, 훈련부터 해석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정책입니다. 태조왕건의 네 번째 정책. 자, 무엇이 있을까요? 민족융합정책이네요. 무슨 얘기입니까? 고려란 나라는 여러 나라 합쳐진 거죠. 조금 전에 후삼국을 통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통일신라 사람, 옛 고구려 사람, 백제 사람, 심지어 발해 사람까지 통합해서 하나의 민족을 융합되는 그런 정책들을 실시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태조왕건의 정책을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태조왕건 나라를 처음 세웠습니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어떤 정책을 실시했을까요? 첫 번째, 백성들을 잘 돌아보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호족 세력을 잘 통합시켜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는 거. 자, 그다음 우리는 누구의 우선이다? 고구려의 우선, 북진 정책. 여러 민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민족 융합 정책. 4대 정책을 실시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조왕건이 죽자마자 고려는 난리가 납니다. 왜일까요? 아까 얘기했죠. 혼인정책. 태조가 죽자마자 태조 그 다음에 왔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바로 태종과 정종, 이 두 왕은요, 안타깝지만 다 제명에 못 살고 죽습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호족들이 왜 너가 왕을 해야 되냐? 내 손자가 왕을 해야 한다. 서로 싸우면서 왕위 다툼을 하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꼭 배울 바로 광종입니다. 광종. 여러분 최근에 이 광종에 대한 드라마가 TV에 했었는데 혹시 생각나시나요? 광자를 두 가지를 했겠죠. 빛나거나 미치거나. 여러분 광종은요 처음에 왕이 되면서 잘 분위기를 살폈어요. 왜 우리 형들이 첫째 형, 둘째 형이 제명에 못 살고 죽었을까? 다 누구 때문이다? 호족 때문이구나. 처음부터 호족과 막 싸웠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광종은 어떤 줄 압니까? 광자를 미칠 광자를 썼나 봐요. 그래서 미치거나. 그래서 미친 척하고 막 지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호족들이 광종을 왕을 견제하지 않게 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호족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차츰차츰 힘과 세력을 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뭐 할까요? 드디어 빛광자,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호족과 싸우면서 광종의 정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광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광종은
광종 앞에 납쳐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 아버지가 만드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이 수많은 호족도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광종의 개혁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호족들을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냐가 광종의 가장 중요한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광종은 처음에는 힘이 약했지만 차츰차츰 힘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힘을 키워가지고 드디어 칼을 뽑아들였습니다. 광종의 첫 번째 개혁 정책 무슨 제도를 실시했다? 그렇죠. 네, 바로 노비안건법을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잘 나와 있는데요. 노비안건법 무슨 법일까요? 호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해방시키는 제도입니다. 노비를 막 해방시킨다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고려가 건국되는 혼란 시기에 호족들이 불법적으로 양인을 노비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막 세금을 고리대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토지를 빼앗고 자기 휘하에 가다 둔 사람들이죠. 그래서 광종은 힘이 세지자 맨 먼저 이렇게 호족이 가지고 있는 노비를 해방시켜 양인이 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노비가 해방되어서 양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자, 먼저 호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노비가 양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은 호족한테는 뭐가 없어진 걸까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 없어진 거죠. 군사력은 뭐냐고요? 예, 생각해요. 호족이 자기 노비한테 칼을 주면 호족은 바로 노비는 뭐가 되는 거냐면 호족이 바로 군사력이 됐던 거예요. 사병이 되었던 거죠. 이것을 다 빼앗게 된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왕한테는 어떤 효과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왕에게는 이제 노비가 양인이 되었으니까 농사를 지을 국가에 세금을 내겠네요.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지겠네요. 그리고 반대로 누구의 군사력이 강화될까요? 왕의 군사력이 강화되겠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왕권이 강화되고 나라의 재정 수입이 든든해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의 효과입니다. 얘들아 생각해보자. 자, 이런 노비안건 실시한다니까 호족들이 즐겁게 금방 동의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호족들이 여기에 저항하고 반대했죠. 자, 광종은 어떻게 했을까요? 빛을 발했습니다. 예, 말 안 듣는 호족 어떡합니까? 예, 죽이고 잡아 가두고 강력하게 이 개혁을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왕권을 튼튼히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칼을 뽑아든 광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드디어 이제 굳히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제도 뭘까요? 예,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과거 시험 보는 광경이네요. 두 번째는 바로 과거 제도를 실시한 겁니다. 자, 여러분 과거 제도를 실시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관리를 어떻게 뽑겠다? 그렇죠. 능력에 따라 뽑겠다는 거네요. 도대체 그전엔 과거를 어떻게 뽑았는데, 관리를 어떻게 뽑았는데, 그렇군요. 예. 실력보다는 자기 아빠가 힘있는 호족이기 때문에 부모 잘 만나는 데게 관직에 나갔네요. 자, 그런데 광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거 안 된다. 뭐가 중요하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과거를 실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능력이 존중되는 사회로 바뀌게 되니까 능력을 존중해준 누구한테 충성을 다할까요? 예, 왕에게 충성을 다하죠. 결론적으로 과거제도의 실수는 또 무슨 효과를 가져온다? 네,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이제 광종의 계획을 좀 정리가 좀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비안건법으로 노비를 해방시켜 양인이 되게 하고 과거 제도로 관리를 능력에 따라 뽑게 되고 여기에 저항하는 수많은 호족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거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광종의 개혁은 어떠한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여러 번 반복했죠. 역사에서 대부분의 80% 이상 정답은 뭐다? 그렇습니다.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광종은 수많은 호족들을 제거하고 튼튼한 왕권을 세우게 됩니다. 반대파들을 싹 제거해버린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여러분 광종 다음에 누가 남았을까요? 성종입니다. 여러분 미리 잠깐 다뤄보면요. 여러분 성종 때는요. 왕한테 대항하는 호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미 다 광종이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만 남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왕의 충성을 다하는 신하들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성종은 나라의 정치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과업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성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휴업이 끝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세 명의 왕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태조, 나라를 세웠다. 나라를 세우면서 왕권 강화에 힘썼다. 그렇지만 태조가 죽은 다음에 혼란에 빠졌던 나라를 다시 한번 튼튼히 세운 사람 광종이 등장했다. 광종은 반대파들을 제거하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고 그 이후에서 누가? 성종이 국가의 과업을 이루어낼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저 수업을 정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는 항상 해오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수업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복습 노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복습 노트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혹시 해오던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다가 잘 정리하면, 오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요. 정리한 다음에는 뭐 사진을 찍어도 좋고요. 해가지고 파일로 올려도 좋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그냥 한글 파일에다가 여러분 직접 타이핑을 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과제로 첨부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수업한 내용을 복습 노트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마지막 오늘 수업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온라인 수업이란 좀 어렵고 한계가 있었지만 잘 참여해 참 고맙고요. 자, 우리 이제 휴업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